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는 걸까요? 이 어지러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롭고 더 정밀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인지적 외계 문명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가 우주로 전송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답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구 이외에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태양계와 그 너머 우주의 중심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을 떠납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많이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합리적인 설명이 발견되지 않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981년 7월 24일 저녁 10시 38분 중국에서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6분에서 7분 동안 하늘에서 빛의 소용돌이를 관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쓰촨성, 윈난성, 간수성, 칭하이성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미확인 비행물체는 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나선 모양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이미 과거에도 관찰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석이라는 가설은 빠르게 폐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데이터가 운석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다른 이론은 스파이 비행기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UFO의 사진과 기록의 품질이 좋지 않아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UFO를 우주의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알려진 현상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노르웨이 하늘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나선형 빛을 관찰했다고 보고되었지만 러시아의 군사 실험으로 잘못 설명되기 전까지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거의 200조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20만억 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이런 양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존재합니다. 각 별을 모래알로 환산하면 지구를 10c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의 바다, 대양, 강, 호수를 합쳐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들보다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별들도 전체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거대한 우주의 바닷속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전체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약 1500만 배 더 큰 공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 속에서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만이 유일한 존재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구가 생명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행성입니다.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외계 행성은
우리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을 의미합니다. 외계 행성은 1995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5,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답은 예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1961년 드레이크 방정식을 제시하여 지적 외계 문명의 잠재 적수를 수량하였습니다. 이 방정식은 지적 외계 문명의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는 이러한 문명들에 대한 생물학적 증거보다는 기술적 증거를 더 많이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거리 전자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흔적은 생명체의 발전에 필수적인 메탄이나 물과 같은 생물학적 흔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라진 문명이 남긴 기술적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바이오 시그니처가 기술 시그니처보다 신뢰성이 낮고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역설은 1950년에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일련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인데도 왜 우리 인류는 외계 문명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문명들은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상태에서 살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의 흔적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전파와 같은 형태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전역에서 인류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이나 그 대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역설에 대한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계인이 존재하지만 우리와 의사소통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생명체가 다른 곳에 존재하지만 감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층으로 보호되는 바다 밑바닥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를 방문하거나 적어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들을 감지할 만큼 충분히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 탐사를 시작하기 전 최근 몇 년 동안 과학계에서 발견된 이상한 성간 물체에 대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물체들은 종종 외계인의 것으로 추정되며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2017년에는 외계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인 우무아무아가 탐지되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천체는 2017년 10월 19일에 하와이의 할레아칼레 천문대 망원경을 통해 지구와 가까운 곳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통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천체는 하와이어로 정찰병 또는 메신저라는 의미인 오umu아무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를 혜성으로 보지만 다른 천문학자들은 소행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의 천체 물리학자인 아비 로브는 오umu아무아가 혜성이 아니라 지적 외계 생명체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브에 따르면 오umu아무아는 배가 별 방향에서 태양을 향해 추진된 외계 비행체라고 합니다. 이 물체는 길쭉한 형태로 폭보다 10배나 긴 원반 모형을 하며 소행성보다는 우주선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알려진 가장 긴 천체보다도 훨씬 길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호기심 가득한 물체가 발견되자마자 이미 태양을 통과한 후에도 가속하여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가속은 혜성이나 일반 소행성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아 천문학자들이 이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혜성은 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성 가설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즉, 태양에 접근할 때 밝은 흔적을 남기며 얼어붙은 가스와 먼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오umu아무아는 태양에 매우 가까운 태양계 중심부까지 궤도를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태양에 접근할수록 이 천체는 점점 가속되었으며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초속 87km의 속도를 달성했고 그 당시 지구와 달 거리의 60배에 해당하는 거리였습니다. 혜성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가속하는데 이는 꼬리로 인해 로켓 엔진처럼 추진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설로는 오umu아무아가 수소 빙산인, 즉 완전히 얼어붙은 거대한 수소 조각일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구에서는 꼬리가 관측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브의 연구팀은 이렇게 큰 물체가 수억 년 동안 충분히 차갑게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주변 우주 온도보다 약간 높은 어는 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umu아무아는 별의 열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브의 이론은 이 갑작스러운 가속을 설명하기 위해 태양 배열 효과를 제안합니다. 태양 빛이 물체 표면에 반사되면서 바람이 돛을 가진 배를 밀어내는 것과 같은 추력이 발생할 것이라 말합니다. 로브는 이러한 돛을 자연적으로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인공물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외계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2020년 9월) 우리 별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신비로운 물체인 2020 SO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1966년에 발사된 서베이어 2호의 로켓 부스터로 지구와의 통신이 끊긴 후 우주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와 마찬가지로 이 인공 물체도 평평하고 반사되는 표면을 가지고 있어 빛을 반사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외계 우주선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와 유사한 밝기를 가지는 질소 얼음 가설을 고려해야 했으며 이 이상한 물체의 가속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umu아무아는 약 5년 전에 명왕성과 같은 외계 행성에서 찢어진 질소 얼음 조각일 수 있습니다. 질소는 수소처럼 보이지 않는 꼬리를 만들어 오umu아무아를 한 번의 가속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로브는 질소 블록이 발견될 정도로 충분히 큰 외계 행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가설을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명왕성 모델을 사용할 경우 외계 행성의 표면층은 명왕성 크기의 몇 %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낮을지라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먼 은하에서 어떤 것들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이 가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가설은 우리 문명이 존재하는 동안 관측할 수 없는 먼 우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로브가 제시한 태양 돛 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계인이 우주 이동을 위해 설계한 태양 도치라면 빛의 10%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양 도치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작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 도치는 돛담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 빛이 가해지는 힘은 돛에 바람이 부는 것과 유사합니다.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광원으로 사용하면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를 빔세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태양에 의해서만 구동되는 태양 도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빛은 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질량이 없지만 움직일 때는 운동량을 가지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있습니다. 광자나 거울이나 반짝이는 금속 조각과 같은 그런 표면에 반사되면 이 운동량의 일부가 그 표면으로 전달됩니다. 이 효과는 지구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우주에서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힘으로 인해 이 추가적인 운동량이 실제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은 태양의 약간의 압력 때문에 경로에서 수천 킬로미터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무 계획자가 이 편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우주선은 화성을 지나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화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태양 도치의 평방미터당 총 압력은 미미하지만 태양에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이 완전히 무료라는 점입니다. 또한 연료를 필요하지 않으므로 여행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태양열 도치는 긴 수명과 함께 비용이 저렴하게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적고 추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페이로드 전달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가로 800, 세로 800m의 태양 도치에 가해지는 총 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힘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에서 약 5N입니다. 가속도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추력 추진 시스템이지만 태양으로부터의 일정한 압력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가로 800, 세로 800 태양 도치는 초당 1mm의 가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초에는 도치 1mm, 다음 초에는 2mm씩 이동하는 식입니다. 돛이 커질수록 가속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에 따라 이 우주선은 1년 안에 시속 3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보이저 1탐사선과 비교하면 보이저 1호는 약 초당 17km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할 때 2톤의 하중을 싣고 있다면 화성에 도달하는 데는 400일이 걸릴 것입니다. 목성에 도착하는 데는 2년이 소요되며 토성 시스템에 도착하는 데는 3년이 조금 넘습니다. 천왕성에 접근하는 데는 6년이 걸리고 마지막으로 해왕성에 도착하는 데는 9년이 걸립니다. 기존의 추진 시스템과 적절한 발사창을 사용한다면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여 해왕성에 도달하는 데는 약 13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 돛은 호스트 별의 특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M형 별을 다룰 때는 태양 돛의 복사 압력이 충분히 높지 않아 항성계를 탈출할 속도를 생성하기 어렵습니다. M형 외성은 매우 차갑고 질량이 낮기 때문에 우주에서 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로 예를 들면 M형 외성이 별의 75%를 차지합니다. 또한 적색 외성은 다른 종류의 별에 비해 매우 오래 지속되는 주 계열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최대 10,000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색 외성을 고려한 추진 시스템이 바람직합니다.
태양 돛의 대안으로는 전기돛이 있습니다. 전기돛은 작은 와이어로 구성된 돛을 사용하여 자기장을 생성하여 태양풍을 밀어냅니다. 태양 돛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기돛은 태양이나 별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 하전 입자를 전기장을 통해 편향시키는 방식에 의존하며 임펄스 전달에 의존합니다. 반면 태양돛은 별이 방출하는 광자의 임펄스 전달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별의 바람은 전기돛을 구동하고 별이 방출하는 전자기 복사는 태양돛을 구동합니다. 전기돛과 결합된 우주선은 그램 규모의 우주선부터 대부분의 별 근처에서 더 효과적인 추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돛 우주선이 성간 여행을 실용화할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레이저 어레이로 구동되는 태양 돛을 고려하면 광속의 10%의 속도에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성 바람으로 구동되는 전기돛은 광속의 0.1%에 불과한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기돛이 다른 별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광속의 10%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년 동안에 걸쳐 10,000개 이상의 별과 접촉해야 합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100만 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만 인류와 같은 문명의 규모에서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인류는 약 20만 년 동안 존재했고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약 6,00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주여행은 단지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로 가속할 수 있는 돛은 우리 세대에서 최초로 외계 행성을 탐사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된 외계 문명이 있다면 아마도 더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이상한 성간 천체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든 천문학자들은 아직 가장 타당한 가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천체를 자세히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umu아무아의 이상한 특징들 대부분은 모델을 통해 추론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엔지니어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겐나리 보리스프는 크리미아의 개인 천문대에서 태양계 소형생때의 혜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물체를 관측했습니다. 이는 특이한 관측이었습니다. 이 물체는 고독한 혜성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별에 묶이지 않고 우주를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초로 발견된 성간 혜성이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외계인과 관련된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E.L. 보리소프는 외로운 혜성이긴 하지만 사실 흔한 혜성임이 빠르게 밝혀졌습니다. 이 혜성은 물, 먼지, 일산화탄소로 이뤄진 진흙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umu아무아와는 달리 꼬리가 보입니다. 한 가설은 이 혜성이 붉은 외성을 중심으로 한 고대 태양계에서 찢겨져 나온 것으로 현재 백색 외성이 된 로스 573별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별은 태양에서 6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보리소프 혜성은 90만 년 전의 격렬한 충돌로 인해 이곳에서 밀려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이 가설에 완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너무 오랫동안 여행해 온 것으로 연결되는 특정 항성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과학계에서는 이 행성이 오umu아무아와는 달리 외계 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8일) 오후 5시 우주에서 온 수수께끼의 물체가 태평양에 떨어졌지만
과학계는 아직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CNEOS 2014-0108로 명명된 이 물체는 파푸아 뉴기니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태평양 중앙에 추락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폭은 45cm에 불과합니다. 이 물체는 쌍곡선 궤도를 따라 지구에서 시속 21만 6천 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도착했을 것이며 이는 그것이 성간에서 온 것을 증명합니다. 적절히 추적되었다면 이것은 오umu아무아나 보리소프 해성보다 먼저 지구에서 관측된 최초의 성간 기원 천체가 될 것입니다. 오umu아무아는 2017년부터 다양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지만 왜 이 물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외계 물체인지를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물체를 식별하는 데이터는 미국 국방부와 미국 우주사령부의 스파이 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최근 해제된 기밀 데이터입니다. 이 이상한 물체가 추락한 지역은 미군이 핵 폭발 가능성을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운석 추락은 지구에서 다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석이 다른 운석들과는 다른 점은 우리 태양계가 아닌 다른 태양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운석이 바다에 추락했을 때 태양 중심으로부터 초당 60km의 속도로 이동했는데 이는 다소 높아서 태양계 중력에 의해 이탈된 것으로 가정하는 가설을 배제합니다. 현재 일부 연구진은 이 운석 조각을 태평양에서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이 물체의 구성을 분석하여 자연적인지 인공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세요. 이제 우리는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거나 현재도 존재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태양계를 탐사할 것입니다. 태양계 탐사는 금성에서 시작됩니다. 금성은 수성에 이어 태양계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두 번째 행성입니다. 그러나 수성과는 달리 금성은 매우 뜨거워서 종종 지옥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금성의 온도는 500도로 액체 상태의 물이나 유기 분자가 열에 파괴되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성은 작은 황산방울로 이루어진 옅은 노란색 구름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구름은 지표에 비처럼 떨어집니다. 문제는 황산이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파괴적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금성의 표면 기압은 지구의 92배로 매우 높으며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흔적을 금성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천문학자들은 이를 단정 짓진 않습니다. 영미 과학자들로 이뤄진 연구팀은 금성의 하늘을 2대의 전파 망원경으로 스캔하여 금성의 두꺼운 구름 맨틀에 포스핀이라는 가스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스는 지구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가스로 무기나 살충제 분야에서 독극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생명체의 존재를 시사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성은 가설적으로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에 네이처 천문학 저널에 발표되었으며 아직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나사는 이 발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천문학자들은 금성에 대한 새로운 관측을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탐사선을 보내는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 탐사는 주로 화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금성 탐사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금성의 상층 대기는 물방울이 형성될 수 있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온화한 온도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금성 대기 상층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륙권에서 금성 표면까지 약 55km의 고도에 위치한 지역은 기압과 온도 조건이 지구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대기의 구성은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유사한 생명체는 금성 대기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다른 생명체가 그곳에서 진화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성 대기에서는 무기적으로 생성하기 매우 어려운 황화 카르보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행성 대기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 대기의 생명체는 지구에서 유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석이 지구를 강타하여 지구에서 우주로 물질을 던지고 이 암석이 금성의 궤도를 가로질러 충돌한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암석에는 금성 대기 조건에 맞게 발전하고 적응한 미생물 생명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성이 지옥이 되기 전에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성과 지구는 쌍둥이 자매 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 크기, 질량 등이 유사합니다. 모델에 따르면 초기 금성의 표면은 호수, 바다, 온화한 환경 등 초기 지구와 매우 유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성이 지옥이 되기 전 약 수십억 년 전에 금성 표면에 생명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환경이 형성된 후 20억 년에서 30억 년 동안 거주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략 20도에서 50도 사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지성 문명의 출현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생명체의 흔적이 약 38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성이 지금의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 효과로 인해 금성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도가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금성의 표면에서의 활동, 용암, 폭발 등이 지옥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금성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탐사가 필요합니다. 금성을 떠나 붉은 행성 화성을 향해 떠납니다. 태양계 외계 생명체 탐사는 지금까지 주로 화성에 집중되어 왔는데 지구 옆에 있는 이 행성은 지구와 몇 가지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화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 24시간 37분 동안 지속됩니다. 또한 자전축의 기울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화성의 1년이 지구와 2년과 비슷하며 계절의 리듬 또한 비슷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관측 결과 바다에 해당하는 어두운 영역과 대륙에 해당하는 밝은 영역이 뚜렷하게 관찰되면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1884년 화성에 대한 분광학적 분석 결과 붉은 행성에는 산소도 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65년 미국의 탐사선 마리너 4호가 최초로 화성을 비행하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화성이 화산 분화구로 뒤덮여 있으며 호수나 바다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측정치에 따르면 화성의 기압은 지구의 1013기압에 비해 약 6기압으로 이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너 4호는 화성이 지구처럼 자기장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따라서 생명에 해로운 우주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성체에 생명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이루어진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화성 토양에서 생명체를 찾는데 노력했지만 그 존재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바이킹 탐사선의 실험 역시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탐사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입니다. 화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까? 혹은 과거에 화성에도 지구처럼 호수와 바다가 있었을까? 과학자들은 물이 있을 때만 형성되는 광물인 적철광을 화성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 화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6월, 화성의 중심부 근처에서는 액체 물로 이루어진 협곡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곡은 다른 현상에 의해 생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06년에는 달 표면에서 액체 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달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시행착오는 결국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5년 8월 12일, MRO 우주선은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그램 일환으로 화성 주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 임무는 큐리오시티, 퍼시스턴스, 주롱 로버들이 화성을 탐사하고 토양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화성에는 점토와 사암 같은 퇴적물이 쌓인 고대의 호수와 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발견되는 이런 점토는 오랫동안 안정된 수질 환경에서 침전되기 때문에 과거 화성에서 물이 있었던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과학자들은 화성에 약 38억 년 전부터 최대로는 약 25억 년 전까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을 것이란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라돈 분지에서는 약 13억 년 동안 액체 상태의 물이 유지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생명체의 발달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탐사선 주롱이 최근에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 7억 년 전까지도 물이 흘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네이처 지구과학 저널에 발표된 최근 관찰 결과에 따르면 화성 적도 부근 표면의 분화구를 따라 물이 흘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데 따뜻한 계절에 나타나서는 사라지는 어두운 선을 형성하며 이를 반복 경사선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로서는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화성의 지하, 대수층 또는 붉은 행성의 대기에서 얼음이 녹아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최근의 발견을 고려하면 희망은 여전히 높습니다. 화성의 적도 지역의 온도는 평균 20도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화성 다음 행성인 목성으로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며 두 번째로 큰 천체입니다. 목성의 특징 중 하나는 궤도 주위를 도는 위성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중 79개 이상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위성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성이 너무 밝아 작은 위성들을 가리기 때문에 최근에야 12개의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성의 4개 주요 위성인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 그리고 이오는 갈릴리 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이름들은 로마 신화에서 목성에 해당하는 그리스 신 제우스의 연인들의 이름입니다. 유로파는
과학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의 지름은 312km로 갈릴리 위성 중에서 가장 작고 두께가 100km인 빛나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유로파의 궤도 반경은 67만 1100km이며 목성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데 3.5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은하계에서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심각한 후보로 간주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물을 함유한 광활한 내부 바닷물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니켈, 철, 핵의 열로 인해 수생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2016년 나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로파의 대기는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빛과 얼음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수증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기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로파 달은 그린란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의 얼음층은 외부와의 영양분 교환을 통해 생명이 발전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전체 표면에서 발견되는 이중 능선과 그린란드 북서부에서 발견된 이중 능선 사이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는 천문학자들이 정의한 거주 가능 영역인 황금지대를 벗어난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나사와 ESA는 이미 그린란드와 유사한 이중 봉우리 아래 물 포켓이 있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우주 임무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음 행성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 행성은 토성입니다.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성은 인상적인 두꺼운 고리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얼음고리가 토성의 첫 번째 위성 중 하나가 행성과 충돌한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약 200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83개의 위성만이 관측되었습니다. 위성의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위성은 직경이 1km 미만인 반면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직경이 5150km로 행성 수성보다 6% 크기가 큽니다. 타이탄으로도 알려진 토성 6호는 토성 궤도를 도는 모든 물질의 96%를 차지합니다. 이는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1655년에 토성 궤도 주변에서 처음 관측된 위성으로 질소가 98.4%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탄과 에탄이 1.6%로 구성되어 있는 밀도가 높고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과학자들이 달 표면을 관찰하는 데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달은 주로 암석과 얼어붙은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2004년에는 극지방에서 액체 탄화수소 호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타이탄은 지구와 유사한 모래 언덕과 해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타이탄의 기후에서 바람과 메탄 비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표면과 아래에 액체가 존재하고 질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초기 지구와 매우 유사하지만 더 차갑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타이탄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행성 표면이나 표면 아래의 내부 바다에 미생물 생명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내부 해양에서 미생물과 극한 생명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더 극단적인 형태인
메탄 생성 생명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유기체가 물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이탄의 액체 메탄 호수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체는 산소 대신 수소를 흡입하고 포도당 대신 아세틸렌을 대사한 후 메탄을 방출할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다음 행성인 토성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그것은 인상적인 두꺼운 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얼음 고리가 토성의 첫 번째 위성과의 충돌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토성은 약 200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83개의 위성만이 관측되었습니다. 위성의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위성은 1km 미만의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직경이 5150km로 수성보다 6% 더 큽니다. 토성 6호로도 알려진 타이탄은 토성 궤도를 도는 모든 물질의 96%를 차지합니다. 가니메데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1655년에 토성 주변에서 처음 관측된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질소가 98.4%이고 메탄과 에탄이 1.6%로 구성된 높은 밀도와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학자들에게 달 표면을 관찰하는 데 많은 도전을 제공했습니다. 타이탄은 주로 암석과 얼어붙은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2004년에는 극지방에서 액체 탄화수 호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타이탄은 지구와 유사한 모래 언덕과 해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과 메탄 비로 인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표면과 아래에 액체가 존재하고 질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는 탓에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초기 지구와 매우 유사하지만 더 차가워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타이탄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행성의 표면이나 표면 아래의 내부 바다에서 미생물 생명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내부 해양에서 미생물과 극한 생명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더 극단적인 형태인 메탄 생성 생명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탄의 액체 메탄 호수에서도 지구의 유기체가 물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기체는 산소 대신 수소를 흡입하고 포도당 대신 아세틸렌을 대사한 후 메탄을 방출할 것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7번째로 위치한 행성으로 현재까지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6년 보이저 2호 탐사선이 천왕성을 방문한 이후 이 얼음 거성을 이해하기 위한 나사의 탐사 임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2031년을 넘어서 천왕성에 대한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많은 이해가 필요한 행성입니다. 주로 고체 형태의 물, 암모니아,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고리와 27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왕성의 자기장은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극에서 튀어나와 있으며 행성의 자전축에 대해 59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왕성은 궤도상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천왕성의 극지점은 지구의 적도와 일치합니다. 천왕성의 또 다른 특징은 극도의 저온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은 아니지만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천왕성의 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천왕성이 내부에서 열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왕성의 중심 온도는 4727도로 목성의 중심 온도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해왕성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8번째로 위치하며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입니다. 프랑스 천문학자 알렉시스 부발에 의해 19세기 초에 천왕성 궤도에서 이상한 중력 섭동이 발견되어 그 존재가 추론되었습니다. 그 후 관측을 통해 해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얼음 거성입니다.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량의 탄화수소, 물,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휘발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왕성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메탄이 붉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파란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왕성의 파란색은 청록색에 가깝기 때문에 메탄만으로는 이 색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화학 원소가 이 특징적인 색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성의 주요 특징은 기상학적 관점에서 매우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속도는 시속 210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 218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의 14개 위성 중 가장 큰 트리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위성처럼 트리톤에도 내부 바다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탐사선이 2026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20에서 140km 깊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리톤에서 내부 바다가 실제로 발견된다면 수중 생물을 찾는 것 외에도 이 달에서 관측된 후마로를 사용하여 태양계 내부 바다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들에게 흥미로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 태양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계 생명체 탐사는 우리 태양계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의 궤도를 도는 행성인 바로 이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만 있는 외계 행성의 수는 최소 1000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은하수는 2000억 개로 추정됩니다. 이 경계 너머에도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즉, 행성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해도 허블이나 제임스 웹과 같은 현재의 망원경으로는 직접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외계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단서를 찾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표면에 액체 물이 있는 암석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얼지 않고 액체 상태의 물이어야 할까요? 액체 상태의 물은 분자들이 더 쉽게 만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액체 상태의 물을 찾고 있습니다. 화성에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성의 질량은 지구와 비슷해야 합니다. 너무 거대하면 중력이 주변의 모든 가스를 끌어당기므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처럼 암석 행성이 아닌 기체 행성을 갖게 됩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거대하지 않다면 중력이 너무 약해 대기를 유지할 수 없어 우주에서 유실될 것입니다. 대기가 없으면 표면의 물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지구에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바로 표면 온도가 적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물이 증발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물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거주 가능 영역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 영역은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별 주변을 가리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광활한 우주에서 어떤 종류의 별 주변에서 그러한 행성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행성이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에서 나오는 광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의 광도가 감소하는 미니 일식을 관측합니다. 이 미니 일식은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외계 행성의 존재를 배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별의 광도보다는 별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성이 그 주위를 공전할 때 그 중력은 진동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별이 외계 행성에 비해 매우 큰 경우 광도나 움직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 질량의 33만 배이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과 유사한 구성에서는 매우 잘 작동합니다. 태양은 실제로 큰 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더 작은 주황색 또는 적색 외성 주변의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은하수를 예로 들면 적색 외성은 별의 73%, 주황 외성은 13%를 차지하며 황 외성은 6%에 불과합니다. 주황색 외성과 적색 외성은 생명에 위험한 X선을 훨씬 더 많이 방출합니다. 주황색 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5배에서 25배, 적색 외성은 80배에서 1600배 더 많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네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태양 크기의 별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망원경이 이 퍼즐을 풀 수 있게 해줄까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행성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의 거주 가능 영역을 공전하는 암석 행성으로 질량은 지구와 비슷합니다.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계인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서를 찾고 있는데 이를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분광학 덕분에 외계 행성이 너무 멀어서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더라도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생물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해 햇빛을 통과시키면 백색광 스펙트럼과 흡수선이라고 하는 검은 선이 보입니다. 이 구멍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통과한 기체에 의해 발생합니다. 각 기체마다 고유한 흡수선이 있기 때문에 광선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어떤 기체가 광선을 통과했는지, 따라서 관측된 행성의 대기에 어떤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통해 이러한 가스의 비율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의 20%를 차지하는 산소를 찾을 것입니다. 산소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식물, 조류, 박테리아에 의해 방출됩니다. 종종 그렇듯이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량의 산소는 생명과 무관한 현상에서 나올 수 있으며 현재의 지식으로는 상상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산소가 생명체를 발견하는 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흔적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흔적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기술적 흔적도 찾게 됩니다. 다시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무한히 광활한 우주에만 존재할 수 있는 외계 문명에 대한 생물학적 증거보다 더 많은 기술적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이 방정식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약 475광년 떨어진 1000층짜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행성은 케플러 438b입니다.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지구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지구 유사도 지수인 TSI에서 케플러 438b의 점수는 0.88로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지구와 유사하고 0에 가까울수록 행성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좋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계 행성이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후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이 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은 오늘날 태양계를 구성하는 모든 행성 중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지구와의 유사성 지수는 0.82로입니다. 이것은 지수가 0.979로 평가되는 금성보다 낮습니다. 네, 이 도구에 따르면 금성은 화성보다 지구와 더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꺼운 대기에는 온실가스가 매우 풍부합니다. 따라서 양치기 별 표면의 평균 온도는 460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우리의 쌍둥이는 훨씬 더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연구자들이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선택하기 위해 IST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케플러 438b는 어떨까요? 케플러 438b는 외계 생명체 개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여 액체 형태의 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량 문제에 관해서는 지구보다 12배 더 큽니다. 그건 토성과 목성처럼 기체가 아닌 텔루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완벽한 행성은 사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케플러 438b는 생명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외계 행성은 태양 주위를 단 35일 만에 공전하는데 이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별은 우리 태양처럼 황외성이 아닌 적색 외성이기 때문에 케플러 438b는 지구보다 40% 더 많은 방사선을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케플러 438b의 별은 강력한 코로나 질량을 분출할 수 있는데 이는 별 표면에 형성되는 플라즈마 거품으로 자기장과 접촉할 때 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도록 코로나 질량 분출은 1000억 메가톤의 TNT와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케플러 438b에 대기가 없다면 이러한 코로나 질량 분출에 특히 취약할 것이며 이는 외계 생명체 개발에 적대적인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출은 수백일마다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케플러 438b는 생명체가 없는 건조한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글리세 581c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외계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약 2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행성은 텔루르 행성으로 항성인 글리제 581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는 필수 조건을 충족합니다. 게다가 이 별은 케플러 438b가 공전하는 적색 외성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글리제 581c 별의 광도 변화가 최소화되어 너무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진화에 필요한 조건도 충족됩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너무 빨리 기뻐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글리세 오파릴스의 별은 붉은 외성으로 남아있으며 폭력적인 분출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글리세 오파릴스가 모든 면에서 지구와 닮은 것은 지구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 전에 지구의 쌍둥이 자매였고 지금은 그 반대인 금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석에 따르면 글리세 오파릴스는 해양 행성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글리세 오파릴스가 항성과 동기 자전 중이며 이는 중심 항성과 항상 같은 얼굴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이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발달하기에는 너무 덥고 다른 쪽은 너무 추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성의 빛이 비추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구분하는 선인 터미네이터에서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단순히 가능할까요? 어쨌든 글리세 오파릴스의 외계 생명체는 지구의 생명체와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밴드에만 국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리세 오파릴스의 별이 적색 외성이기 때문에 하늘은 붉고 식물은 최대한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검은색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리세 오파릴스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2008년 10월 9일에 글리세 오파릴스에 무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20년 후인 2029년 봄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비슷한 통신수단으로 우리에게 응답한다면 2049년 가을에야 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고려할 때 우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행성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우주에서 발견된 외계 생명체의 신비한 흔적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페르미의 역설로 돌아가서 수천 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해야 하지만 아직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징후를 보았지만 우리의 모델에 따라 그것을 현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외계인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 우주의 두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약 1470광년 떨어진 검은 고자리 별자리 타비의 별 또는 KIC 8462-852 방향으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 황백색 별은 그다지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1.4배에 달하고 시리우스나 론드 카시오페아와 달리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은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타비자리의 별은 매우 특이한 밝기 변화를 보입니다. 100년 이상 동안 과학자들은 최대 22%까지 때로는 며칠에 걸쳐 주기적으로 밝기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 1. 천체가 불규칙한 방식으로 별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가 이 가설과 모순됩니다. 첫째, 타비자리 별 앞을 지나가는 별이나 행성은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목성 크기의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간다면 밝기의 변화가 1%에 불과하고 규칙적일 것입니다. 설명 2. 별은 먼지나 큰 해성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가설도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거부되었습니다. 설명 3. 광도의 변화는 별 표면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천문학자들의 관측으로 이 가설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설명 4. 광도 변화는 관측 위성의 기술적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명 후 타비의 별은 광도가 변동하는 별의 종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타비의 별은 관측 가능한 별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영역인 주 계열성에 속하며 스펙트럼 등급 F3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광도는 수십억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설명 6. 이것은 광도의 인위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 매우 발달한 외계 문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문명은 별 주위에 다이슨구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 또는 인공생물권은 1960년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프리먼 다이슨이 설명한 가상의 거대 구조물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별 주위에 위치한 인공적이고 속이 빈 물질로 이루어진 구체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목적은 별이 방출하는 빛 에너지를 포집하여 산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타비자리 별 주변에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을 품고 있는 외계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 반증되지 않았습니다. 세티 연구소는 타비의 별에서 나오는 전파와 레이저 방출을 모니터링했지만 어떤 방출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의 이 부분에 외계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매우 강력한 방출만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라디오나 레이저 방출을 감지할 수 없도록 마스크를 쓴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설명 7. 마지막 설명이자 현재 천문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명은 타비자리 별 앞을 거대한 성간 먼지 구름이 지나가면서 빛 스펙트럼의 특정 색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수수께끼를 뒤로하고 우주의 다른 곳으로 훨씬 더 어둡게 들어가 봅시다. 그레이트 보이드 또는 슈퍼 보이드라고도 불리는 부위의 보이드는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주의 또 다른 신비한 물체입니다. 은하간 공간의 이 영역은 지름이 약 3억 3천만 광년인 반면 은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허는 1981년 로버트 쿼시너와 그의 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997년 부비의 공허에는 약 60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슈퍼보이드의 크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보이드의 중심에 있었다면 1960년대까지 다른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공허를 설명하기 위해 선호하는 이론은 비눗방울이 모여 더 큰 크기의 하나의 비눗방울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더 작은 차원의 다른 공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합체 현상입니다. 진공은 중력에 의해 청소된 우주의 한 영역일 뿐이라는 또 다른 이론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수십억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천문학자들은 이 설명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큰 공극은 우주에서 그다지 흔하지 않는데 왜 인위적인 설명이 아닐까요? 밤하늘을 보면 우주는 수십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하로 그룹화되어 은하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은하단은 이웃 은하단과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주에는 진공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넓은 영역에는 진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된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슈퍼보이드는 카르다체프 규모에서 사명 문명의 확장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명은 은하계에서 방출되는 모든 힘을 모아서 소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명은 허공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를 감싸는 거대한 다이슨 구체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소인의 공허의 구형 모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할 시간이 있었을지 궁금하신가요? 대답은 그렇답니다.
부비의 공원은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7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정 생명체가 40억 년 전에 우주에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0억 년 전에 나타난 문명이 그러한 구조를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33억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가설을 확인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 동안 여러분은 생명체가 이 작은 행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과학계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한 문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언젠가 운 좋게 외계 문명을 발견하더라도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다가 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외계 생명체를 손끝으로 만질 수 있으려면 공간적으로 우리와 가까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문명과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젠가 외계인과 통신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탐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명을 관찰한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사라졌더라도 매우 흥미롭고 무엇보다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